9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놓고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도 열렸죠. 윤 전 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웅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악재를 맞은 가운데 범야권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을 당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갈등을 빚던 경선 룰은 본선 경쟁력을 묻는 쪽으로 절충안을 찾았는데 문구를 놓고 셈법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를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차로 앞질렀는데요. 다음 경선지인 강원을 방문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타격을 입은 이 전 대표는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는데 전략 수정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정치 뉴스가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휴가를 떠난 박주름 마커를 대신해서 보도국 김소현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게 됐고요.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간단히 소감 듣고 갑시다. 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에 처음 오게 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저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소감의 정답을. 네. 네, 열심히 하고 또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네, 하여튼 그 김소연 마커가 뉴스룸에서 이제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부회에서도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정답까지 알고 오네요. 저도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멘트에. 자, 신체컷 정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신체커 김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속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사위도 열리고 있고요. 또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컷에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지난주에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을 저희가 다뤘는데 정치권의 공세가 오늘은 더 뜨거워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법사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열렸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이미 지난주에 여야 법사위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법사위가 전쟁터가 될 조짐이 있었는데 실장이 그렇게 예고했었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지켜봤더니 역시 정쟁터였고요. 시작부터 이제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해당 의혹을 헌정 쿠데타로 규정을 하면서 공세에 나섰고요. 야당 의원은 지라시를 보고 현안 질의를 여느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출석을 했지만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 여야 의원들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야 할 자리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고요. 또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김웅 의원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얘기는 이따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이는 등 몇 가지 인센티브는 추가됐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조금 전에 방역체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속보로 다뤘던 일본 스가 총리가 이제 연임을 포기했다는 그런 소식은 계속해서 추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 역시 고려해야 되겠죠. 오늘 뉴스픽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월요병은 가라. 한 주의 시작도 뉴스픽과 함께 하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은 3천만 1차 접종, 그리고 스가 손절 효과, 옥중 에세이, 임신 8개월 여경 사례, 양경수 검찰 송치로 꼽았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누적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치면 58.4%고요.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92일 만입니다.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1,800만 명, 34.6%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은 1차 접종을, 10명 중에 3명은 2차 접종을 마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추석 전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접종 완료 70% 등 접종 목표를 분명하게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전 국민의 70%는 3,600만 명이죠. 1차 목표 달성까지 600만 명 남았습니다. 추석이 2주 남았으니까 600만 나누기 14일, 하루에 약 43만 명이 접종을 해야 하죠.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접종자는 20만 명입니다. 목표량의 절반이 부족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본격화됩니다.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 4,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접종자들은 플러스 알파 인원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좀 알쏭달쏭 헷갈리시죠?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4단계, 낮에 4명, 저녁에 2명을 유지하되, 이 틀은 유지하되, 낮에 접종자 2명 추가, 밤에 접종자 4명 추가 해서 총 6명까지 모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인원은 6명으로 갔지만 밤에는 접종 완료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완료자 섭외 경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요, 낮과 밤 관계없이 기본 4명에 접종자 4명, 그래서 총 8명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 추석이 낀 9월 17일부터 23일 한 주간은 일종의 추석 특집 기간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가족이라면 집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역시 5명째부터는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요. 식당, 카페 안 됩니다. 오직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학교에 묻어서 줌으로 계속 해서 뭔가 친구들 많이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2달 만에 학교 와서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아요. 네, 또 오늘부터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3단계 지역은 전원이, 그리고 4단계 지역은 초, 중학교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고요. 고등학교는 고3은 매일 등교, 1학년과 2학년은 절반 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백신 인센티브로 모임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 모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일환이죠. 봉쇄보다는 꼭 필요한 지침만 지키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방역 체계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가량은 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58.5%, 반대가 34.3%였습니다. 더 안전한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역 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착륙이 중요하다, 방역이 갑자기 확 풀렸다는 신호를 주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죠. 이 영국은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기자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볼 때면 관중이 꽉 들어찬 경기장을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자, 헌데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지금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자, 반면 접종 완료율 70%를 기점으로 단계적 방역 완화를 했던 싱가포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번거로운 예약제는 폐지하고 누구나 언제든 맞을 수 있게 했고요. 접종률이 높아질 때마다 인원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었습니다. 치명률은 0.1%로 우리나라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을 보시면 2차 접종이 50% 완료한 시점에서 완화를 했는데 한 번에 완화한 나라들은 다 확진자가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리 두기 단계를 좀 더 풀 수 있는 어떤 기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50% 시점에서 70%를 육박하기 전에 서서히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이제 10월 초 정도가 될 것이고 그때는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천천히 방역을 완화해야 됩니다.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사실은 더 먼저 움직여요. 맞아요.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스가 총리 손절 효과로 꼽았습니다. 자, 지난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했죠. 의원 내각제로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일본 정치의 특성상 총리 연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私自身、新型コロナ対策に専任をしたい、そういう思いの中で、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こうした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네,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정권을 잡은 지 불과 1년하고도 2주 만에 물러나는 셈입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와 졸속 올림픽 논란에 지지율이 20%대로 급감하면서 정권 유지가 어렵다,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스가 총리의 회견 직후에 일본 도쿄 증시는 30년 이래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마치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고 폭등하는 기업의 주가처럼 말이죠. 자, 이 같은 스가 손절 효과 자민당의 지지율로도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46%, 지난달 조사 대비 6.5%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5%포인트 오른 43.4%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이 스가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응답자의 56.7%는 퇴진이 당연하다라고 답변했고요. 반대는 35.3%에 불과했습니다. 취임 후 1년간 보여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56.3%, 과반이 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통의 부족이 꼽히는데요.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의원조차도 스가 총리는 결과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다. 정책의 단계가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건 스가 총리가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차기 총리는 누가 될까요?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를 이어서 보면 고노다로 장관이 23%를 얻어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로 2위, 그리고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에게 패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장관이 12% 3위입니다. 자, 1위인 고노다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2019년 아베 내각의 외무상으로 재임할 당시에 우리나라를 겨냥해 몇 차례 망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Kono-san, I would like to ask about the Japanese-Korean relations. They always mention that Japan has not come up in understanding of its history. And that seems to be a fundamental point from the Korean side in this conflict about GSOMIA and the export controls. How is your answer to this reproach by the Korean side towards Japan? The most important issues right now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bout the 1965 treaty.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자, 한국을 향해서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피해 국가들이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비판할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노 당시 외무상은 강제징용 대상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측 남관표 주일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통역이 남대사의 말을 전하던 중 고노 외무상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끊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말을 끄는 것도 모른 척한다거나 무례하다는 표현을 내놓는 것도 모두 외교 간 사이 대화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재판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모순된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만일 고노 장관이 차기 총리에 오른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기약 없이 더 멀어질 전망입니다. 지지율 2위를 기록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죠. 소위 아베 노선과 선을 긋고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자, 3위인 기시다 후미오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윤병세 외교장관의 카운터 파트너,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상이었습니다. 아베 노선을 이어가되 조금 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5위를 기록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을 후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하는 인물로 아베 전 총리와 함께 자민당 내의 보수 단결의 모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임신 8개월 여경 살해입니다. 자, 보이시는 이 여성의 이름은 바누 네가르, 임신 8개월 차의 아프가니스탄 경찰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탈레반 대원에게 마구 구타당한 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탈레반은 개인적인 원한일 것이라며 개입을 부인했지만 탈레반 집권 후에 여성들에 대한 탄압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두 눈을 제외한 몸의 모든 부위를 가린 이 옷, 니캅이라고 불리는 전통 의상인데요. 모든 여학생들은 등교 시에 이 니캅을 입어야 하고 수업도 남녀 다른 교실을 쓰고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교사의 수업만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남학생과 만나지 못하도록 여자는 5분 먼저 하교하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탈레반이 공언한 정상국가의 모습일까요? 자, 네 번째 픽은 옥중 에세이입니다. 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지난주 구속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더니 이번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모포를 바꿔달라 요구한 뒤에 유치장 문이 열리자 경찰관을 밀치고 나왔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윤성의 범행 동기와 사이코패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했습니다. 자, 10년 전 강 씨는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강우영이라는 예명으로 범죄자가 회개하고 또 갱생하는 과정을 그린 옥중 에세이 한 권을 출판했었는데요. 자신을 인생의 절반은 감옥에서 보낸 한국의 빠삐용, 그리고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전과 구범의 재소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서 첫 인세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인세를 받은 여성은 아내가 아닌 펜팔을 주고받던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이 강 씨는 조두순의 아동 성범죄를 거론하면서 갈수록 사회가 흉폭해지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그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다섯 번째 픽은 양경수 검찰 송치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이 수갑을 찬 손을 번쩍 들어보였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나오고 계십니다. 아, 잠깐만요. 나오시잖아요. 자, 위원장님 나옵니다. 동지들, 우리 동지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죠? 네! 민주노총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총법 반드시 성사시키자! 네, 조합원 40여 명은 총법 준비 잘 하겠습니다. 양경수를 석방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일부는 양 위원장이 탄 경찰 버스를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10월 20일 110만 명에 이르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추석 전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시켰던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해졌고요. 어쨌든 4단계를 한 달 동안 유지하는 9월에 확산세가 잡히고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더 붙는다면요. 10월에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이제 4단계를 유지를 하면서 백신 인센티브로 인원 제한을 완화를 해주고 오늘부터는 초중 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재개한 것 역시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단계적인 완화입니다. 한 번에 다 풀었다가 재확산 역풍을 맞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써왔는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런 표현을 쓰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부 내에선 가급적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한다.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또 종종 위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까지 표현되고 있어서 방역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또 일시에 거리 두기가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위드 코로나든 또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든 뭔가 방역 체계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이라는 이제 전제를 깔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마커,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죠. 일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뭘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한 바로 다음 날 지급되지만 사용은 올해 안에 해야 합니다. 네, 제가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건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자,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오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9월 6일이죠.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일 경우 오늘 신청하고 끝자리가 2 또는 7일 경우 내일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채권, 이번 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어요? 네, 일단 작년 지원금의 경우에는요. 그때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좀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또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운데 이 스타벅스, 별다방의 경우에는 직영 매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 참고하셔서 저희 커피 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같은 배달 앱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가 없고 이 대신에 현장 결제,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잘 알아들었죠, 유 실장? 네, 그 국장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국장 만약에 이 네. 지원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아래를 눌러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눌러 보시겠어요? 그럼 문자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장 누르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누르면 안 돼서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또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보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50대 이상이 또 특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은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이 행안부가 예시로 든 스미싱 문자입니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서 이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이런 범죄 수법입니다. 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을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눌렀다, 악성 앱 감염에 의심이 된다 이런 분들은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정부의 118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휴가 다녀오더니 무슨 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국장 표정 일비 눌러보신 것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누르셨나? 좋아요. 자, 신채권, 오늘 원픽은 뭘로 골랐습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골랐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 60% 육박,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죠. 윤 전 총장은 오늘 이준석 대표와 1시간가량 독대를 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오후부터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야당을 통해서 사주했다는 바로 이 의혹. 진실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왔죠. 우리 한 부장님이
끝발없는 야당까지 찾아오신 걸 보니까 이번엔 좀 바뀔 것 같은가 보네요. 이거 상대편 박살내라고 가지고 온 건데 하는 짓들 보니 겁나네. 쓸데없는 짓 하는 걸까 봐. 잘 쓰세요. 차분히, 천천히. 쓸데없이 여유 부리지 말고.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당시의 야당, 특히 이 야당의 후보로 이제 막 나선 김욱 의원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죠. 영화랑 좀 비슷한데요. 실제 고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도 직접 나서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여권의 정치 공작 프레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단 둘이 1시간가량 회동을 한 직후입니다.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다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감싸기보다는 거리를 좀 두고 있죠. 오늘 회동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인데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공조직, 특히 법률지원단에서는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대화는 저희가 나눌 계제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당내에서 지금 파악한 것은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그 전달받았다는 공조직의 당사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 이 대표는 당무 감사를 하겠다고 했었죠. 당무 감사에서는 밝힐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면서 검찰의 빠른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후보 보호를 위한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보들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런 어떤 아주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성격의 조직을 만들자라는 공감대가 오늘 최고위에서 있었습니다. 네, 신중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파상 공세를 펴고 있죠.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사에 이런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 일단 키를 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현재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이죠. 먼저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그리고 손 검사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입니다. 의혹을 풀 첫 번째 열쇠, 이 키가 있는 부분은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라고 하죠. 이 뉴스버스의 취재 기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달받은 걸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얘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측이 그런 문제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고 김웅 의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김웅 의원에게 이 관련 내용을 물어봤고 김웅 의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준성이라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 맞다. 뭔가 온 건 맞다.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건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 중 하나, 이 심일명 판결문 위에 찍힌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입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전달할 때 맨 처음에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함께 이 위에 뜬다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 이름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스모킹 건으로 떠올랐는데 이 실명 판결문의 유출자는 의외로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 킥스에 있는 판결문 열람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은 일단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키가 담긴 부분은요. 손 검사가 만약에 이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을 했다면 윤 전 총장의 지시였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손 검사가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기 힘든 자리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손 검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손 검사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직 체계상 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검 차장 아래에 있는 직속인데다가 윤 전 총장이 원했던 인물도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임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자의 유임을 안 시키고 굳이 지금 손준성 정책관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 예. 네, 반면에 추미애 전 장관은요.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책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거고요. 본인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다른 경로로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유임 의견이 있었고요. 아, 예. 당연히 예. 대변인은 1위고요. 네.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네. 눈과 귀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라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고요. 이 두 번째 열쇠죠. 윤 전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당시 작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폭로 보도가 있었고 그 직후에 만들어진 이 단체 대화방에 손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끝까지 열지 못했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 윤 총장 부부와 이 통화가 폭증하고요. 또 그런 카톡에 주고받은 문자도 폭증을 했는데 이건 뭐 그런 횟수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비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당당하다면 비번을 공개하고 밝히면 될 일이죠. 네, 고발장 전달 지난해 4월 3일과 8일에 됐다는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제로 이게 고발이 되더라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발도 안 됐지만 정말로 고발을 사주하려면 당시의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정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공정과 상식 본부장인데 당시 해당 문건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이 굳이 확실한 고발 대행자를 찾는다 이렇게 만약 가정법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네. 당시 현역 의원 신분의 무슨 야당 법률지원단장에게 뭐 직접 보낸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한참 처음으로 이 선거 출마한 이게 초선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낸다? 이건 이 3살짜리 애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네,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이 증거가 있으면 되라라고 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는 윤 전 총장이 해명할 차례라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의혹의 제보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쪽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드러나게 된 건 김웅 의원의 실수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김 의원이 방을 폭파하자고 했다는 건데 이 문제의 위법성 김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기능을 보면 이게 방을 폭파할 때 네. 상대방 거를 전부 지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냅둘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김웅 의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방을 폭파하면서 예. 방 폭파하라고 지시도 했지 않습니까? 예. 방을 삭제하면서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해서 상대방 걸 지우지 않은 게 아닌가? 네, 키맨인 김웅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뿐 아니라 그 국민의힘 쪽과의 접촉도 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 제보받은 내용은 당에 전달을 했고 공익 제보라면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오늘도 고발 사주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이 손 검사는요. 오늘 출입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또 냈습니다. 고발장 작성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해당 언론 한겨레와 뉴스버스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사람들, 여권에도 야권에도 있는데요. 살펴보면 구체적인 입장까지 판박입니다.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박근혜 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습니다. 거의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검사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설사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의 내부의 생리와 그 조직의 위상을 볼 때 그걸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네, 주말 동안 직접 언급을 삼갔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독대까지 했죠.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하려는 모습인 듯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뿐 아니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윤 전 총장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점점 커지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정치 공작이냐? 검찰 쿠데타냐? 네, 검찰 그러니까 수사라기보다는 이제 감찰도 지금 이제 빨라지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아무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류정화 실장이 이제 관련된 쟁점 또 여러 가지 속보를 정리해봤고요. 오늘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검사의 입장이 모두 나왔죠. 그 관련된 속보까지도 유 실장이 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2시부터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안 질의 민주당의 요청으로 하게 됐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출석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판결문 열람 기록과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의결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킥스에 접근권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자료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판결문의 접속 기록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윤석열 징계 의결서의 전문과 거기에 나오는 회의록의 전문 이거를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출석도 요구를 했는데 불발됐고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출장 중인 송기현 의원을 대신해서 법사위에 파견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를 위해서 법사위를 연 것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김오수 총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불필요한 법사위를 열었다는 겁니다. 전주혜 의원은 추측에 근거한 뉴스버스 보도를 갖고 법사위가 운영이 된다는 건 위상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이기도 하죠. 장제원 의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사위 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사주, 공작, 청부 이러한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공방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자리는 아니지만요. 박범계 장관도 관련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법사위는 아니고 출근길에서였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대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나름 진상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실에선 관련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아직 진상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네, 한겨레죠, 한겨레. 오늘 한겨레가 그 고발장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죠, 조벤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전달된 20장 분량 그리고 4월 8일에 추가로 전달된
5장 분량의 고발장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4월 3일 고발 내용은 검언유착 제보자 X, 그러니까 지모 씨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의 손중성 검사 보낸 판결문은 지 씨의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담아서 지 씨가 사기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고발장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이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버스는 이 부분이 김건희 씨의 입장을 들었거나 검찰의 수사 내용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4월 8일에 제출된 최강욱 의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고발장은 대법원 판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법리 검토까지 마치는 흔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검찰, 그 대검 입장에서는 이제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도 이제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제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이제 김박호,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퍼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기문란, 국정농단이다, 검찰 쿠데타다,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고도 방치했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 자체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물리적으로 찬탈하는 것이 군사 쿠데타를 예로 들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건풍을 획책한 것이죠. 네, 예전에 이제 총풍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거에 빗대서 아마 건풍을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야권 쪽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발견이 되죠.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또 일부 대선 주자들은 적극적으로 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니 총장의 묵시적 지시 없이 그게 가능했겠느냐, 또 그런 내밀한 것이 오갔다면 사전 교감 없이 불쑥 보낼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요, 겸허하게 대국민 고백을 하라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돼서 전모가 드러나면 후보보다 당이 입을 상처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최재형 전 원장,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폈는데요. 역시 대선주자로 나선 하태경 의원은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미스터리라면서 공세에 나선 다른 당내 주자들을 간접 비판했는데요. 다만 결론에 따라선 파장이 큰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선 목적은 정권 교체 성공하자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팩트에 기반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아무튼 이번 건은 크기 때문에 윤석열, 그러니까 어느 쪽 진위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 대가는 아주 좀 크게 치러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이제 합동 감찰 결과, 합동 감찰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해서 가열될 분위기인데요. 관련된 속보 유 실장 잘 체크해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정치 공작 대 검찰 쿠데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조익신 멘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휴가도 다녀온 만큼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반장 스스로 생각했을 때 힙해요? 저는 힙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 한국의 힙 저게 뭔지 알 것 같은데 백 반장이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국의 힙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답은 아닌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맨밥에 김치입니다. 한 육군 부대에서 전투훈련 기간 동안 병사들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명의 육군 병사가 과학화 전투 훈련에서 받은 배식이라며 비닐봉지에 맨밥과 김치만 덩그러니 있는 사진을 올린 건데요. 제보자는 훈련 기간 중 김치와 밥만 먹은 횟수만 5번이 넘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군인들 처우개선은 항상 나오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사단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식중독이 우려돼 부대별로 추가 반찬을 준비해서 대체하도록 했다면서 일부 부대에서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288g의 기적입니다. 체중 288g, 키 23.5cm의 초미수가로 태어난 아기 조건우 군이 153일간의 집중 치료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4주 6일 만에 태어난 건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가장 작은 아기로 생존 확률이 1%도 되지 않았는데요. 태어난 직후 숨도 스스로 쉴 수조차 없었지만 작은 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혼 6년 만에 찾아온 첫 아기를 드디어 안게 된 부부는 가장 건강하고 마음까지도 큰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건우는 국내 초미수가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은 아기로 기록됐고 전 세계에서는 32번째로 가장 작은 아기로 등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한국의 힙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홍보 영상 중 충남 서산편입니다. 지난해 화제를 모은 범 내려온다에 이어서 힐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를 선보인 건데요. 서산편에서는 어민들이 경운기 수십 대를 몰고 갯벌에 나와서 바지락을 캐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경운기 수십 대가 드넓은 갯벌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마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또 민요의 힙합을 가미한 음악까지 더해져서 흥미를 더 끌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경운기가 이렇게 힙했나, 이런 게 진짜 K-힙이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다양한 매력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소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인데요. 주말 사이 이재명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하면서 대세론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더블 스코어 격차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는 전략 수정에 나설 걸 시사했는데요. 김소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준우 마커의 휴가로 일주일간 제가 마커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국장으로부터 김 마커란 별칭을 얻고 사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인물을 마크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고른 인물은 손을 맞잡고 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은 이 두 사람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충남과 충북 모두에서 54% 넘게 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 54.72%를 기록했죠.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로 이 지사와 이 2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에선 이런 관전평이 나왔는데요. 이제 상당한 대세론이 바닥에 형성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1위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지금 현재 우리 여권 지지층에게 가장 중요한 그 투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자질 네, 당의 중진 우상호 의원 이재명 지사의 승리를 대세론으로 정리했군요. 그러면서 도덕성 자질 이런 거보다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본선 경쟁력이란 키워드는 두 후보의 정견 발표에서 모두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제명 스타일을 외친 이재명 지사,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약속도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명 스타일입니다. 본선 경쟁력, 확실하게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진보, 중도,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진영에서 가장 큰 경쟁력 가진 후보, 압도적 경쟁력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의 방점을 안전에 찍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야당 후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저는 안전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 이 지사는 야권의 윤석열 후보만큼이나 불안한 후보 아니냐. 그보다는 안전한 내가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치러지는 경선이어서일까요? 두 사람 간은 백신과 마스크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선 후보들의 검증으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검증이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검증의 마스크를 씁시다. 우리가 검증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적폐 정권이 정말 반복적으로 저를 먼지 털듯이 수사, 감사, 조사했습니다. 저와 측근, 친인척들의 부정비리 아예 못하도록 예방해 줬으니까, 백신 역할해 줬으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검증에 백신 맞고 마스크 좀 쓰라고 하니까 이 지사는 나는 이미 검찰 수로 백신 맞았다 이렇게 되받는 형국입니다. 자, 1, 2위 후보가 이렇게 치맞는 사이 경선 행사장 바깥에 장외 신경전도 뜨거웠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요. 그 뒤로는 변호사비 공개하라 이런 현수막도 보이죠.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저격한 현수막입니다. 또 4일 충남에선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서른 의원에게 네거티브 하지 말라면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도 귀를 열라고 맞받았다고 하죠. 이런 장면들 모두 이 방역이 걱정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충청의 성적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의 소감은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모수가 늘어날수록 집단지성이 더욱더 많이 정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죠. 네, 1등은 하던 대로 하겠다, 2등은 전략을 새로 짜겠다 이런 소감 밝혔네요.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오늘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며 일단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약 발표도 보도자료로 대체하고 대한의사협회 간담회도 취소한 건데요.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남은 경선 2등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호남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이 전 대표의 출신지이자 도지사를 지낸 지역인 만큼 이기고 있고 당 경선에선 늘 호남이 중요했다는 거죠. 자, 1차 국민선거인단의 득표가 반영되는 10일 1차 슈퍼위크에서 격차를 좀 좁히면 1차 슈퍼위크에서 격차를 좁히면 호남을 거쳐서 2차 슈퍼위크에서는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1등 캠프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호남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 캠프에서 하시거든요. 선거인단이 200만이 넘으면 그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데 결국 전남, 전라도 우리 당원 지지자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당심과 민심 또 호남의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경선 이후를 내다보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이런 네거티브가 서로 상처 주고 단결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니시겠어요?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이런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네.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벌써 경선 이후를 격정하며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론 1등 했다고 너무 뒤지지 말자, 몸을 낮추자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 지사 캠프에선 댓글 달지 말라, 또 소셜미디어에 좋아요 함부로 누르지 말라, 이런 손가락 함구령이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일단 오늘은 두 사람 이번 주말 경선이 열리는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원도로 달려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신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 또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런 지역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말 경선부터 오늘 두 후보의 움직임까지 달려봤는데요. 충남과 충북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3, 4위 후보의 얘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를 마치기 전에 정회원 여러분의 경선 전망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승기를 잡은 이재명 지사가 이대로 쭉 대세론을 굳힐까요?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보관을 짜서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은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반 득표 이재명 벌써 본선 모드, 충청 쇼크 이낙연 전략 수정할까? 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첫 개표가 이제 개표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그 지난 주말 경선을 기초로 해서 현재 스코어 1, 2위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그 판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후보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3위 경쟁도 무척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충남과 충북에서 3위가 바뀌었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4일에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7.84%의 표를 얻은 정세균 전 총리가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7.09%를 득표해서 3위를 기록했는데요. 누적 집계에서는 정 전 총리가 가까스로 3위를 지켜냈지만 표 차이는 92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자 각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했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 자가격리 중인데요. 미리 찍은 영상을 통해서 네거티브가 판치는 경선판은 정상이 아니다,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시죠. 기초도 광역도 국회의원도 모두 다 하는 후보 검증을 왜 대통령 후보만 안 합니까? 캠프 간 흑색 선전으로 속할, 닭할, 조폭까지 등장하며 경선판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지지율은 높지 않지만 도덕성만큼은 그 누구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세균 전 총리가 1, 2위 후보를 소위 모두 까기를 하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좀 역부족이었을까요? 이 충북에서 3위 자리를 내어준 뒤에 캠프 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정 전 총리가 7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도 오늘 소셜미디어에 경선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다,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제 정세균의 귀환이 시작된다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뭐 그 얘기인데요. 이제 정 전 총리가 도덕성을 강조했다면은 충북에서 3위에 오른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일종의 이제 지지층에 호소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견 발표에 나선 추 장관은 자신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다른 후보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서도 검찰 개혁의 때를 놓치고 속도 조절이라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선거용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 있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일요일에 치러진 세종 충북 경선에서 3위에 오르자 개혁을 외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혁 대 개혁 경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사이에 그 말씀이 조금 메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올라간 것 같으네요. 네, 이제 두 번째니까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네, 뭐 첫 번째 결과에 좀 실망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반전을 꾀하고 있는 두 사람이 또 있죠. 박용진, 김두관 후보 얘기도 정리해 볼까요?
네, 충청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은 2.37%, 김두관 의원은 0.87%의 표를 얻었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남발하는 선두 주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학 미진학자에게 해외여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주겠다. 세금으로. 군제대한 청년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 역시 세금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라지만 그 청년들의 미래 등골을 빼먹는 그야말로 무서운 공약 아닙니까? 김두관 의원은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의 경험을 내세워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 수도권 시대를 열어갈 기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인테리어만 고치겠다는 후보들과 달리 대돌보까지 옮겨서 신인공수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 주민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반득표 이재명 벌써 본선 모드, 충청 쇼크 이낙연 전략 수정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지난 주말에 좀 시끌시끌했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신 본선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당내 갈등의 큰 뇌관은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른바 역선택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도 하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제치고 처음으로 야권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로 시끄러웠죠. 국민의힘이 결국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역선택 문제 차원에서 논하지 말고 얼마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논해보자. 여론조사 100%로 치르기로 했던 1차 경선.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최종 후보 1명을 뽑는 봉선 경선 방식도 손을 댔는데요.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의 비율은 그대로 두되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한 겁니다. 여권에 유력한 후보와 우리 후보와 1대1로 놓았을 때 어떤 그게 나오느냐 하는 이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국민의힘은 만장일치로 경선 규칙에 합의했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 만장일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호원 선관위원장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죠.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것 자체도 상당히 불공정했던 거죠, 처음부터. 경선 버스의 첫 출발을 알리는 공정경선 서약식은 3분의 2쪽 행사로 끝났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대거 불참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코너에 몰린 정 위원장이 한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역선택 방지란 큰 뇌관은 정의가 된 듯한데요. 다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본 경선에 도입하기로 한 경쟁력 반영 방식을 놓고 또 한 번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묻는다, 이 문구. 이게 이제 숨어있는 1인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경선 자체가 출발할 수 있을 정도 수준 합의가 됐고, 이제 이후에 이제 8강, 4강 좁혀질 때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상대 후보를 넣느냐, 빼느냐, 100% 무선이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었죠.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도 유선 전화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한쪽 기관은 그냥 적합도를 묻고 다른 기관은 경쟁력을 물어서 단순 합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번호를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경쟁력 측정에 동의하면서도 가상대결을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듯 싶은데요.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이 디테일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은 줄 수 없죠. 어차피 본선에 우리 안 찍을 사람이 역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홍준표 의원, 요즘 달라진 디테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꺾고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최근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여전히 윤 전 총장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홍 의원은 지지율 50%를 위해서 뛰겠다. 이재명을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홍 의원의 상승세를 내일처럼 기뻐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관련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무야 홍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방송인 김어준 씨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추석 전에 역전하겠다고 하는 이제 LS 조사 방식이고 이게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주목을 끄는 조사입니다. 이 세 사람 대표적인 반윤석열 인사들이죠. 적에 적은 친구란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홍 의원의 선전,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며 야당 필패 카드로 홍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지적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시전한 이른바 추나땡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김재원 우리 최고위원은 우리 추미애 후보를 찍는다고 저 민주당 선거인단에 들어와 있잖아요. 무야홍은 홍나땡과 동의어라는 건데요. 글쎄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엔 홍 의원의 기세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홍 의원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전체 대선 주자 3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보다 4.2%포인트나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홍 의원, 요즘 무대홍이란 말을 밀고 있죠.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자고로 꿈은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홍 의원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갤럽 조사에선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데요. 갤럽 조사는 신뢰하지 않는다. 향후 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해달라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갤럽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적이 있죠. 며칠 끝나면 여론조사 기관 한두 군데 이번에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홍 의원은 계속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갤럽이 홍 의원의 이름을 빼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소송이 먼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심상치 않은 홍준표 바람, 홍나땡이냐 무대홍이냐, 홍 의원의 지지세의 실체를 놓고 당내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듯 싶은데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냐 너? 자,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에 본선 경쟁력을 측정해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아까 조 멘토가 얘기했지만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놓고서 앞으로 이제 또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아주 치열했던 그런 공방은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수용을 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했던 인물이죠. 홍준표 의원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긴 하지만 선관위 전원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선 룰을 정하는 데 다소 이견이 있었다며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걸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신채거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또 다른 불씨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겠죠. 네, 일부 캠프에서는 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경쟁력 조사가 국민의힘 지층에서 지지세가 높은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쟁력 조사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느냐 이걸 놓고 한 차례 더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선관위 측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경쟁력 조사 항목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민주당 최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가 여당 최종 후보로 낫다고 보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네, 신착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친의 제주도 땅 문제로 곤욕을 치렀잖아요. 네. 행정당국이 땅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었죠. 서귀포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을 거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농지 매입 시기가 미성년자였을 때고 또 미국에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조멘토 민주당 쪽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내의원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게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가 유니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란 세간의 비판에 담긴 의미를 새기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유니언 사태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서 진퇴양난이요 저비가경이며 설상가상이다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여권 쪽 입장은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대선 주자가 이준석 대표를 감싸고 나섰죠. 네,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18살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문제도 소환했는데요.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 태국지사에 변칙 근무하는 문제는 통제 가능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18살 학생이 아버지에게 줄 정보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면서 뭘 책임지라는 것이냐 나를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장인 때문에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외침을 잊었는가라면서 민주당은 연좌제도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는 얘기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라고 비판했었잖아요. 서 국방장관이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요. 서 국방부 장관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게 군의 존재 목적이자 달성해야 될 책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우리 군이 적을 상정해서 교육 훈련을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포함해서 실전적으로 교육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요.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본인 정책의 우수성을 오늘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30년 전부터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주자고 해서 사기꾼, 코미디언이라 조롱받던 허경영이 비로소 3.3 정책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는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사람도 있다면서 사진 한 장을 함께 올렸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2대8 가르마 같아 보이는데 일단 호 대표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사위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죠. 이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속보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이제 내용이 더 추가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추가 설명 자료를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냈는데요. 약 5,000자 분량의 좀 장문의 자료입니다. 고발장의 대목을 들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핵심은 이 해당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검찰이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적이라는 겁니다. 언론 기사 외에는 비공개 정보나 또 내밀한 내용 이런 부분이 없고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논란의 이제 실명 판결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면서 실명 판결문을 첨부를 한다면 오히려 출처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판결문이 이제 제보자 X 지모 씨에 대한 판결문인데 당시 언론 보도 이후에 이 판결문이 많이 언론인들에게 공개가 된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 역시 검찰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피고발인이 제각각이고 특히 이제 공익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에 대한 사건과 또 차익을 보호하는 명예훼손 사건 그런 부분들이 한 고발장에 담기는 경우는 법 쪽에서는 비상식적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발장에 담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금감원과 검찰에서 이제 내사 종결했고 공개된 내용만 들어있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거고요. 이 고발처로 적시가 된 당시 배영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전 총장의 고립을 위해서 이 대검에 부임한 인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3일이라고 하는 시점도 이 고발할 이유가 없는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고발장의 피고발인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실명 보도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이름을 실명으로 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요. 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을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것도 지난해 4월 7일이기 전이었다. 이런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설명 자료를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반박이 나오면 내일 또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자,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선택 방지, 본선 경쟁력 절충, 무야홍, 홍준표, 야권 1위 기염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최 전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멈추게 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최 전 총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도 별도로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정치부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유 실장 잘 체크해요. 네.